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국면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의 주거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칼리브라스나 아스칸더스와 같은 미사일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맞서 적의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 본부, 교량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방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매우 정교하고 사정거리가 긴 더욱 현대적인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선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세계는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전투는 육지, 공중, 해상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해상에서 침략자와 맞서는 방법을 보여주고, 스웨덴이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침략 초기에 단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이는 세계 식량 위기를 촉발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해상에서 기습적으로 상륙부대를 투입하여 오데사와 미콜라이우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러한 기습 해상 작전을 또다시 감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스웨덴의 강력한 장거리 대형 미사일 IBS-15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고도의 대함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필사적 저항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사정거리 약 130km의 노르웨이 하푼 미사일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쾌속정으로부터 우크라이나 해안선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대형 함정들을 먼 해상으로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나 최소한 이 전함들이 크림반도 지역에서 출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상륙부대의 출항기지가 멀리 있을수록 방어 측의 저항을 격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손과 발을 묶어 러시아 군 수뇌부를 고민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로봇 시스템 15, 줄여서 IBS-15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미사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200km, 발사 중량은 약 800kg, 탄두 중량은 약 200kg, 본체 무게는 약 110kg의 고성능 폭탄입니다. 이는 구축함이나 호위함은 물론이고 운이 좋다면 대형 전함까지도 격침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격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 놀라운 미사일을 자세히 살펴보며 왜 이 미사일이 흑해의 러시아 함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로봇 시스템 15가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스웨덴인들은 자국을 에워싸고 있는 발트해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연안을 수호하기 위해 구축함과 같은 규모가 큰 대형 전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더 작은 보트나 작은 전함을 만드는 것이 더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전함들은 강력한 미사일 무기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운용된 로봇 공파에 대한 미사일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공팔은 오픈 레일에서 발사되고 경납고에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대형 전함이 요구되었으며 발사 전 오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군은 이전에 로봇 공사 공수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공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스웨덴 해군은 사브라는 회사의 터보제트 엔진 버전의 미사일을 주문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탄생한 RG-04 터보는 1978년에 완성되어 검토되었지만, 해군은 20m 이상의 높은 미사일 비행 고도를 고려할 때 이 미사일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국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하푼 미사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브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바이킹 조상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은 이 고급 미국 미사일을 활용하여 IBS-15로 재빠르게 재설계했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이 스웨덴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85년 독일 회사인 딜 BGT 디펜스와 협력하여 사브가 개발한 이 미사일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연안의 대함기지와 보트에 장착되었습니다. 이후에 스웨덴 공군도 이 새로운 미사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항공기에 맞게 개선된 IBS-15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IBS-15는 해상 목표물을 파괴하는 보편적인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미사일은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현재 수정된 IBS-15 MK3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IBS-15 미사일은 오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 역학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조종 가능한 꼬리는 날개 전면에 위치하며 날개 평면과 방향타가 십자형으로 배열됩니다. 이 미사일은 추력 450kg의 프랑스 터보 엔진 마이크로 터보 TRI-6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등유 JP8과 합성 고열량 연료 JP10 모두를 사용합니다. 엔진의 공기 흡입구는 동체 하단에 있습니다. 지상 및 해상용 기반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미사일 후면에 2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스터의 추력 벡터는 18도의 각도로 글라이더의 세로축에 대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초당 298m입니다. 로켓의 길이는 4.35m입니다. 그럼 이 미사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이며 러시아 장군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보드카를 비축해야 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약 200km라는 사정거리는 러시아 해군이 크림반도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둘째, 미사일의 비행 고도는 해수면에서 약 2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IBS-15가 함선으로부터 고작 16에서 24km로 가까워졌을 때 방공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리는 미사일이 단 1분 30초 만에 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미사일이 단 1분 30초 만에 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응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놀라운 스웨덴의 기술의 영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기능에 도달합니다. IBS-15 미사일은 유효 분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파 흡수 재질로 설계되었으며 엔진실을 차폐하여 적외선 신호의 방출을 감소시켰습니다. 심지어 IBS-15가 지평선 뒤에서 튀어나온다 해도 과연 감지해낼 수 있을까요? 혹시 행운이 따라주었나요? 감지해내셨습니까? 설사 감지해냈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미사일은 2개의 로켓 부스터에서 역회전 기동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덕분에 미사일은 파이지에 해당하는 중력 부하를 받으면서 다양한 역회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로켓을 격추할 기회는 있습니다. 러시아가 IBS-15에 모두 대처했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무선 고도계가 있는 관성 시스템에 의해 직선 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된 궤적을 따라 목표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섬이나 육지와 같은 장애물 위를 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지점에서 목표물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향하여 2대의 비행기에서 대응 사격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포착하지 못한 경우 재탐색 및 공격이 가능합니다. 비행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탑재된 로케이터에 의해 수동으로 유도가 수행되며 이때는 신호를 방출하지 않고 수신 센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높은 수준의 전파 방해 방지 기술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강력한 전자전 대응책이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함선의 전자전 시스템이 미사일의 시야를 가리는 데 성공하였고 미사일의 적외선 센서는 아직 목표물을 포착하지 못했다고요? 기뻐하기 아직 이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기능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잃어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이 미사일은 자동으로 방해 주체로 방향을 전환하여 명중시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스웨덴의 성과입니다. 제가 만약 러시아 장군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열심히 고민해 볼 것입니다. 물론 멋진 견장, 명령, 그리고 높은 임금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함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흑해연안의 아늑한 사무실 대신
백혜연안의 차가운 막사에서 등장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현대 군사 장비를 주제로 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